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벌써 6월 마지막 주네요. 6월 26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장마도 본격화되고 있고 습도가 높다 보니까 훨씬 더 끈적끈적하고 좀 무더운 느낌이 나죠. 모두 뽀송뽀송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5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가로, 세로, 높이 1m 안에 스스로 갇힌 하청 노동자라는 소식인데, 요거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것 같아요. 농성을 쭉 하다가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스스로 저 안에 들어가서 용접을 다 해버렸어요. 나오지 못하게. 가로, 세로, 높이 1m면 다리도 뻗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요. 2022년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을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인데요.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의 조선하청지회, 여기가 이제 대우조선이라고는 들어보셨잖아요. 대우조선 해양이 원청이고 이 안에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노동조합의 부지회장이신 유최한 부지회장님이요, 22일 날 오전 8시 반쯤에 이 옥포 조선소의 원유 운반선 안에 있는 책상 형태의 철제 구조물에 웅크리고 들어가서 철판을 스스로 용접해서 출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지회는 지난 2일부터, 그러니까 20일이 넘었죠.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이날이 21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사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파업 중단해라 라고 요구만 하고 그 조건을 들어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노조의 김영수 지회장은 우리는 조선소 자체가 감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투쟁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조선소 안에서는 법은 형식일 뿐 산업 안전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라든지 노동자 활동 등에 있어서 불법적인 상황이 굉장히 다반사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을 안 하면 생계비를 걱정해야 되는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감옥 안에 갇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그런 소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소가 다시 호황을 맞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도 부족하다, 인력난까지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단계 하청 속에서 무려 20년, 30년 동안 일을 했던 하청 노동자, 그러니까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겠죠. 이런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조선업이 힘들다 이럴 때는 임금 삭감, 대량 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호황이면 임금 수준을 예년만큼 올려야 되는데 임금을 계속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이 하청업체들, 사실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여지가 있겠어요? 그래서 본청인,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또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우리 일은 아니야, 하청업체들끼리 얘기해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더 좀 황당한 건 뭐냐면 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인데요. 이어지는 이제 그 소식을 보면 이 대우조선해양을 지키는 모임이라 아마 카톡방인 것 같아요. 단체 대화방이 지난 18일 날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의미심장한 것은 이 방을 만든 사람의 관리자의 닉네임이 공권력 투입입니다. 딱 얘기만 들어봐도 이 방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열린 채팅방이니까, 근데 이 방에서 나왔던 굉장히 충격적인 용어가 박멸하자, 아니 해충, 바퀴벌레 같은 해충도 아니고 사람에게, 물론 이제 앞에 주어는 없어요. 뭐를 박멸하자 이런 얘기는 없지만 계속해서 박멸하자라는 선동글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건 알 거예요. 저는 정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사회 안에 살고 있으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차별을 두어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대한민국의 신분제라는 게 얼마나 더 단단해지고 있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국정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정치면인데 국회가 아니고 국정원? 대한민국에서 언제나 국정원은 정치의 중심이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국정원 안에 원훈석이라고 있잖아요. 국정원이 원이니까 원훈. 예를 들면 학급에는 급훈, 학교에는 교훈,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학급이라든지 그 학교의 어떤 뭐 가치라든지 방향을 드러내는. 그래서 아마 국정원의 원훈 그러면 가장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사실 국정원이 생기고 나서 계속 있었던 건데, 이 원훈석이 몇 번의 변화를 거쳐요. 저도 이 변화를 정리한 건 이번에 처음 봤는데, 중앙정보부, 국정원의 전신이 80년대 전두환 때는 안전기획부, 안기부였다가 그 전에 60년대, 70년대는 중앙정보부였잖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독재를 휘둘렀던 60년대, 70년대를 우리는 중앙정보부의 시대, 중정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앙정보부가 창설이 된 게 1961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김종필이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이었죠. 이때 이 중앙정보부의 구호가 뭐였냐면,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37년 동안 왔다가 이제 민주화의 바람을 맞으면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던 1998년도에 정보는 국력이다, 이렇게 일단 한번 바뀌어요. 이때 이름도 국가정보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도에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렇게 이제 다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랬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도에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바뀌었다가 촛불혁명이 끝나고 나서 지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아서 사실은 좀 열받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촛불혁명 때 우리가 주장했던 건 뭐였습니까? 국정원 해체였잖아요. 물론 국가의 정보기관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 정보기관으로 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주장이었는데, 국정원이 해체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창설 60주년을 맞아서 뭘로 바뀝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서체가 이 돌에다가 이제 원운을 새기잖아요. 이 서체를, 이건 좀 약간 상징적이죠. 신영복 선생님도 아시죠? 우리 참이슬 소주, 뭐 어깨동무 막 이런 그 글자체 있잖아요. 그 신영복체로 이렇게 글자를 새겨가지고 국정원에 갖다 놓습니다. 지난해 6월이니까, 작년 6월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 국정원 내부와 그다음에 이제 수구, 보수, 우익 이런 단체들이, 아니 신영복은 국가보안법으로 이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리고 20년을 복역했고 1988년대 특별 가석방 되었던 국정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간첩의 한 명인데, 이 사람 서체를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항의를 했었고, 이번에 이 원훈석을 다시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 돌을 부시진 않았나 봐요. 이 돌을 그대로 다시 갖다 놓겠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정치면의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던 건, 국정원의 원훈석만 교체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국가정보원이 다시 예전에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처럼, 전두환 시대의 안전기획부처럼 이 윤석열 시대의 국가정보원으로 다시 이 위상을, 자기 위치를 갖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국정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보시면 이제 간부들, 뭐 검찰, 경찰 간부들을 쭉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국정원 내에서도 간부들의 인사인데요. 국가정보원의 조직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장이에요. 뭐 국정원장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획조정실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사람이 바로 조상준이라는, 뭐 현재는 변호사지만 얼마 전까지 서울고검의 차장검사였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조상준 전 검사, 지금은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이죠. 이 사람은요, 한동훈은 다 아시잖아요. 윤석열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과 조상훈이 각각 오른팔과 왼팔이다, 최측근 중에 측근이다 라고까지 불렸던 사람이에요. 국정원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눈에 선하게 그려지시죠?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주간에 5가지 소식만 정하면 사실은 선정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농업과 농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좀 막중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이요. 불법 노동 없이는 밥상도 없다. 수확철 단속 양파 주산지가 올스톱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무슨 얘기냐면 농촌에 일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손이 워낙 없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최근에 이제 어떤 제도를 냈냐면 계절 근로자 제도를 냈어요. 이 계절 근로자가 뭐냐면 농촌에서는 공장처럼 1년 12달 똑같은 속도로, 물론 공장도 일거리가 많이 밀릴 때는 더 속도를 빠르게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만 평균적으로 1년 12달 계속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농촌에서는 농번기라는 게 있어요. 농한기라는 것도 있고요. 일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절 근로자가 뭐냐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까지 단기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서 보통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들어오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계절 노동자로 입국을 하면 농가랑 계약을 맺고 예를 들면 2달, 3달, 5달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사실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이제 사례를 뭐 이 소식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가 전혀 없고 현재 농촌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기사에서 찾아갔던 취재했던 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절 노동자를 2명을 고용을 했어요. 2명이 또 부부라고 하시네요. 근데 문제는 뭐 석 달짜리로 고용을 하더라도 또 석 달 내내 농가의 일이라는 게 늘 바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사람의 심리가 내가 석 달 동안 뭐 한 명당 임금이 일단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200만 원 이렇게 나갈 거니까 게다가 이제 농가 일은 또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3달 동안 채용을 했으니까 3달 동안 일을 시켜야 되니까 사실은 계절에 따라서 내가 원래 뭐 일주일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뭐 고추를 심든 양상추를 심든 상추를 심든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이 이 고용한 3달 동안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에 맞추어서 일을 생각해야 되는 원래 내 계획은 지금 일주일 정도 쉬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쉴 수가 없으니까 뭐 다른 거를 급하게 심는다든지 이런 류의 좀 이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집에서는 일주일 정도 일손이 좀 약간 한가한데 옆집에 보니까 옆집에는 지금 일이 막 바빠. 그러면 내가 고용했던 계절 노동자를 옆집에 보내서 일을 시킬 수가 있느냐? 생각해 보셔도 불법이겠죠. 왜? 우리 집이랑 이 고용 관계를 석 달, 4달, 뭐 5달 이렇게 맺은 거잖아야. 그럼 이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옆집에서도 뭐 그 집에 우리 집이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줘. 이걸 예전에 농촌에서는 품앗이라고도 불렀잖아요. 근데 이게 다 불법인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왜? 뭐 일을 또 일손을 내가 고용한 사람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농촌에서는 이게 첫 번째 계절 노동자였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요. 농작업팀이라는 용어도 나와요. 이 농작업팀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전문 작업반 이렇게도 부른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팀을 꾸리는 거예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뭐 한 10명, 20명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갑자기 일이 많은 곳,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찾아갔던 곳은 지금 막 양파를 캐야 되거든요. 이미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마가 내리면 양파가 다 썩는단 말이에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양파를 다 수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게에서 사는 이 망에 담긴 양파 있잖아요. 일손이 급격하게 필요한데 사람이 없잖아요. 이럴 때 이 농작업팀, 전문 작업반이 농촌을 지금 돌고 있대요. 이들은 사실 다 불법이에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니까. 여기서 취재한 사람은 몽골 쪽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취재를 할 때에도 이건 뭐 그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거니까 사실은 뭐 꺼림칙하게 취재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았겠죠. 근데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농가랑 예를 들면 하루, 이틀 이런 식의 딱 그 계약을 맺고 계약의 내용은 어떻겠어요? 시간이랑 상관없이
이 밭을 뭐 몇천 평, 몇백 평 되는 밭을 오늘 그 양파를 다 수확을 해달라라고 하면 요 일만 딱 마치면 이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농촌을 돌아다니는 거죠. 이건 뭐 도깨비 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팀들이라고 했잖아요. 불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들 내에서도 경쟁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다른 팀이 들어와서 우리가 5,000원 일당 더 싸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또 고소고발, 이게 다 불법이니까 저기 불법 팀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또 이 당국에서는 또 단속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 팀들뿐만이 아니라 농가들도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또 지금 현재 농촌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법무부에서도 계절 노동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예전에는 우리는 보통 제주도에 뭐 한 달 살이라고 하면서 뭐 그 감귤을 수확할 때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날 수도 있을 텐데, 이미 대한민국의 이 농촌의 현실이 일손이 부족해서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정부는 이 농업과 농민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연관을 지어서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먹고 사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이 먹고 사는 일부터 이 기반이 탄탄해야 되지 않을까, 든든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것, 회생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방송을 장기적으로 들으시면 좋은 약도, 예를 들면 뭐 단기적으로 급하게 처방하는 약도 있지만 뭐 좋은 보약도 장기적으로 먹으면 이렇게 좀 체질이 강화되고 좋아지잖아요. 오늘 얘기하는, 좀 전에 이제 농촌 얘기도 그렇고, 저는 이제 오늘 소식에서는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소식은, 지금 기름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저도 뭐 제가 살고 있는 화성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를 꼭 굴려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이 넓은 시골 전역에 막 이렇게 촘촘하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기름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의 제목은 이후 연구소의 하승우 소장님이 경향신문에 계속해서 칼럼을 기고를 하고 있는데, 고유가 시대 공공교통이 대안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칼럼을 읽어보시면 사실 이 칼럼 안에서는 SRT와 KTX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SRT, KTX를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이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왜 출퇴근을 하면서도 모두가 다 자동차를 끌고, 내지는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원거리 출퇴근을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내가 직장 근처에 집이 있다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이 자동차라든지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집은 조금이라도 더 싼 경기도권역의 집들을 쭉 장만을 하고, 일은 어디로요?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강남이 아니라도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이런 좀 구조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든다는 거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대중교통도 크게 이용할 필요도 없는 그런 그 생활을 한번 꿈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 주변에 내가 집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지금처럼 많이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지금보다는 좀 더 길게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아이들도 직장과 집 주변에서 공동체적인 어떤 보육과 돌봄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지 않나? 사회의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부산과 서울, 내지는 뭐 KTX를 통해서, 뭐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탄에서는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이게 자랑인 시대가 아니라, 부산까지 우리가 여행을 갈 수는 있지만 부산을 꼭 모든 사람이 2시간 안에 가야 되나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집이 있으면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것이 과연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던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지방 분권들과 이 분산들이 필요하죠. 지금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들도 보통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직장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산업을 포함해서 대부분 많이 서울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역으로 풍성하게 분배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거꾸로 고유가 시대에 요 자동차 기름값이 너무 비싸 움직이는데 힘들어 매일매일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이건 굉장히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방향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이 들어서 네 번째 소식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다섯 번째 소식은 한반도 소식이라고 정해봤는데요. 경향신문에 나왔던 소식이에요. 제목 자체가요. 제목에서 다 나옵니다. 미국에서 지난 21일 날 백악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반도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지 않습니까? 한반도를 제외한, 한반도에서는 대인지뢰를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이 대인지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대인지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지뢰잖아요. 그 전쟁 무기인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는 수많은 무기가 있지만 지뢰도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뢰가 있고 대전차 지뢰 들어보셨죠? 전차를 대상으로 하는 지뢰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 대인지뢰는요, 전술적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민간인의 살상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반도 땅 전역에 묻혀있는 대인지뢰가 얼마가 되는지. 이게 비무장지대나 여기는 어마무시할 거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부산이라든지 이 호남 지역이라든지 곳곳에 대인지뢰가 아직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에 지금 이제 또 장마철인데 홍수 비가 많이 쓸려 내려오면 이 묻혀있던 대인지뢰들이 흘러내려와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 유원지라든지 강가라든지 이런 데까지 와서 이 위험하게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민간인 살상 위험성이 높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수거하기가 다 청소하고 가진 않잖아요. 수거하기가 어려워서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비판을 받아왔어요. 저는 여기서도 한 번 더 빵 터졌잖아요.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무기. 아니 그러면 인도주의적 무기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무기라고 하는 건, 전쟁의 무기라고 하는 건 인도주의적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인도주의적인 전쟁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대인지뢰는요, 다 같이 웃으셔도 좋아요. 대표적인 어쨌든 반인도주의적 무기라고 사람들이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언제냐면요, 지난 1997년도에 캐나다의 오타와라는 곳에서 오타와 협약을 체결을 해요. 이 협약의 내용이 뭐냐면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협약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나토의 회원국을 비롯해서 160개국이 가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 중국, 북한 이런 데는 이 협약에 가입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오타와 협약에 가입을 해라 라는 이 압력을 받아왔겠죠. 그래서 미국이 지난 21일 날 발표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모든 전 세계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 아니, 한반도는 왜 제외해야 합니까? 이게 오늘 이 다섯 번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예요. 열받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사실은 까먹고 있는 건 뭐냐면 한반도는 전쟁 지역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갈등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이런 곳인데 우리만 이 한반도도 아니죠. 제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물론 거기서도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하면 엄청나게 위협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우리만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이 위험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전쟁 국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겠죠? 미국이 전 세계에서 대인지뢰를 안 쓰기로, 사용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유일하게 제외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와 통일과 남북의 화해 협력, 교류, 그리고 번영을 위한
우리의 고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이 기사 하나만을 보고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자각을 해야 되겠죠. 모두가 체감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5번째 소식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요번 주가 6월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에는 7월 첫째 주에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 6월 마지막 주는 계절은 정말 신비롭죠. 장마 기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습하고 비가 소나기도 많이 오고 막 불쾌지수도 높아질 텐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시원하고 상쾌하고 뽀송뽀송한 소식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고요. 장마철 잘 지나고 7월 첫째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